네, 안녕하세요. JD 성형외과 김학영. 홍진주입니다. 네. 코성형에서 거의 대부분 연골 이식이 필요하죠. 과거에는 귀연골이나 코 안쪽에 있는 비중격 연골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해가지고 그냥 그 정도 수술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최근 들어서는 좀 더 서구적인 코 모양을 원하는 경우도 많고요. 또 예전에 했던 예전에 했던 코 수술로 인해서 구축 현상 같은 게 오는 경우에는 그 연부 조직이 훨씬 더 딱딱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좀 더 적극적인 수술 방법이 필요한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최근 들어서 그런 수요가 많이 늘었죠. 그래서 과거에는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 않았지만 좀 더 많이 사용하는 과거에는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 않았지만 좀 더 적극적인 코성형을 하기 위해서 늑연골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오늘 늑연골, 그 가슴 연골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코 성형의 핫한 재료로 떠오르는 늑연골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릴 건데요. 자가 늑연골 그리고 기증 늑연골의 장단점을 비교할 거고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 어떤 재료를 선택해서 어떤 테크닉으로 수술을 하는 것이 적합한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늑연골을 이용한 코 성형이 급증하는 이유는 세 개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조금 수술한 티가 나더라도 화려하고 오똑한 코를 원하는 수요가 증가했고요. 두 번째는 기존 재료로는 장기적인 코끝 처짐이나 모양의 변형을 100% 막기 어려웠던 유지력의 한계를 늑연골이 극복해 주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자가 늑연골과 기증 늑연골. 자가 늑연골은 자기 조직으로서 안정성이 있고, 그리고 기증 늑연골도 여러 논문에서 염증에 대한 안정성이 입증되면서 안전성 면에서도 괜찮아서 요즘 많이 사용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연스러움을 가치로 두시는 분들도 있지만 반대로 시간이 지나도 코끝이 떨어지지 않는 견고함, 그리고 화려한 입체적인 직반 라인의 수요가 많아졌고, 이것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우리 늑연골만한 재료가 없습니다. 귀연골이나 비중격 연골은 양이 제한적이고 지지력이 약하고 아주 단단하지 않아서 비교적 자연스러운 코를 만드는 데 적합하다고 한다면, 늑연골은 풍부한 양과 강한 지지력 때문에 화려한 코를 만드는 데 최고의 재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코 수술에서 코끝의 높이를 결정하는 것은 이 비주 부분과 이 코끝의 이 살 부분인데, 우리 요 코끝 부분, 요 부분을 높이는 것이 귀연골이고, 이제 비주 부분에 지지대를 세워서 높이는 게 이제 비중격과 늑연골입니다. 비주 부분을 연장해서 코끝을 높여야 되는 이유는 동양인에게서 여기만 높여가지고는 높이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보통 이런 식으로 높이고요. 그런데 여기에 쓰는 비중격의 양은 한정이 돼 있고, 그리고 동양인 같은 경우에는 이 비중격이 힘이 좋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아주 화려하게 높이기에는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 예전에는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코 수술을 했는데, 이제는 그것을 넘어서 높이기 위해서는 이제 늑연골 쪽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코끝의 높이와 각도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수술 기법 중에 하나는 바로 비중격 연장술입니다. 비중격을 연장하는데, 비중격을 사용해서 비중격을 연장하는 것이 기본이지만, 이 구조적 기둥 역할을 하는 재료로 비중격보다 조금 단단한 이 늑연골 계열의 연골을 사용하면 조금 더 힘있고 높은 지지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 두 재료를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자가 늑연골입니다. 말 그대로 내 몸에서 얻는 늑연골이고요. 가장 안전하면서 튼튼한 완벽한 재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 갈비뼈가 12개가 있는데요. 그중에 6번, 7번, 8번에서 2에서 3cm 정도의 절개를 해서 연골을 채취하게 되고, 연골 채취에 소요되는 시간은 약 30분 내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6번, 7번, 8번 연골을 띄냐면요. 이 부위가 가장 곧고, 그리고 폐와도 어느 정도 거리가 있어서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자가 늑연골의 장점은 명확합니다. 일단 비중격 연골과
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풍부한 양과 단단함을 자랑하고요. 보통 우리가 비중격 연골을 채취할 때 한 2cm 정도만 채취해도 많이 채취한 편인데 늑연골은 3cm 이상, 직경으로 3cm 이상 채취를 해서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주 양이 풍부하다. 그리고 훨씬 단단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자가 조직이기 때문에 염증이나 거부 반응 같은 이물 반응의 위험성이 거의 없습니다. 이것은 모든 자가 연골의 특징이 되겠고요. 세 번째는 흡수율은 귀 코끝에 사용하는 모든 연골 중에 가장 낮습니다. 장기적인 모양 유지 측면에서 가장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자가 늑연골도 단점이 있죠. 첫 번째는 바로 채취부에 통증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이고요. 아무래도 코 수술이 아닌 부위에 흉터, 그리고 연골 자체가 휘는 와핑 현상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 통증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갈비뼈에 연골을 떼면은 숨도 못 쉴 정도로 아프나요라고 묻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 그 정도 아니고요. 수술 후에 한 2, 3일 정도 웃거나 기침할 때 욱신거리는 정도의 근육통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주일 뒤에 실밥을 뽑을 때쯤이면 거의 편안한 정도니까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흉터 같은 경우에는 여성분들은 보통 가슴에 밑선, 그리고 남자분들은 흉곽 라인에 따라서 절개를 하기 때문에 한 6개월 정도 지나면은 옅은 선 정도만 남으니까 요것도 크게 걱정은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와핑 현상인데요. 와핑 현상은 늑연골 고유의 특징입니다. 늑연골은 보통 가슴에 이 곡선을 유지하기 위해 안쪽으로 강하게 이렇게 휘려는 성질을 갖고 있는데 수술을 위해 연골을 깎으면은 내부에서 힘이 균형이 깨지면서 마치 팽팽한 활처럼 다시 휘어지게 되는데 이것을 와핑 현상이라고 합니다. 이런 와핑 현상을 코 수술에서 방지하기 위해서 보통 늑연골을 얇게 슬라이싱 해가지고 두 조각을 대칭적으로 묶어 힘의 균형을 맞추는 고정 방식 등을 이용해서 와핑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축코 얘기 많이 하잖아요. 염증으로 인해 코가 짧아지고 단단해진 게 구축코이고 이 구축코 수술에 자가 늑연골은 사실 선택이 아니라 거의 표준 치료법입니다. 왜냐하면은 수축된 피부로 피부 여분이 부족하고 피부가 잘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강한 지지력으로 밀어내서 코의 길이를 연장하고 모양을 재건해야 되는데 염증의 위험성이 가장 낮으면서 그리고 힘은 가장 좋은 자가 늑연골이 보통 구축코에서 코끝을 만들 때 쓰는 재료의 스탠다드입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구축코나 짧은 코 외에도 화려하고 오똑한 코 성형에서는 자기가 가진 피부의 여분보다 더 높은 코끝을 만들기 원하는 수요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늑연골 사용이 점점 늘어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이제 코 성형 상담을 받아보면은 이렇게 면봉으로 코끝을 이렇게 늘려보면서 어느 정도 피부 여분이 있는지 확인을 하는데 과거에는 피부가 늘어나는 한도 내에서만 코를 높이는 게 일반적이었지만 이처럼 피부의 한계를 넘어서 코를 높이고자 할 때는 강력한 지지대 역할을 해줄 늑연골이 반드시 필요하게 됩니다. 네. 여기서 갈비뼈하고 늑연골, 그러니까 늑골과 늑연골이 조금 다르다는 것을 제가 설명드리려고 그래요. 보통 우리 흉곽, 가슴에는 뼈가 있죠. 배에는 뼈가 없는데 가슴에는 뼈가 있잖아요. 왜? 심장과 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뒤쪽에 있는 척추로부터 앞쪽에 있는 흉골까지 이렇게 반원을 그리면서 12쌍의 뼈가 세 장처럼 이어져 있죠. 이 둥근 골격 중에서 앞쪽에 하얀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소갈비 먹다 보면은 그 딱딱한 뼈, 그런 뼈고요. 요 앞쪽 부분에는 연골로 흉골과 이어져 있어요. 뒤쪽은 척추와 뼈로 이어져 있고 이 앞쪽에는 흉골하고 연골로 이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연골이 제법 많죠. 다른 부분에 우리 몸에 있는 어떤 부분보다도 훨씬 더 많죠. 그래서 특히 이제 여성분 같은 경우에는 유방의 하선, 가슴의 하선 부분을 절개하고 들어가면 거기가 바로 6, 7번이
접근이 되는데요. 그래서 바로 이 부분을 이제 떼어서 코 성형에 이용하게 돼 있죠. 또 예전에는 어떤 경우에 많이 썼냐면요. 귀가 없는 분들이 있어요. 간혹가다 소이증이라고 해가지고 선천성 기형인데 귀가 없는 분들은 요 6, 7번이 이렇게 합쳐지는 부분, 6, 7, 8이 이렇게 합쳐지는 요 부분을 넓게 떼어서 귀 연골을 대신해서 귀를 만들어주는 수술도 많이 했죠. 지금도 아마 많이 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그만큼 그게 되게 이제 귀연골 이 귀를 만들어주는 수술을 하는 경우는 되게 훨씬 더 어린 소아인 경우가 많죠. 예, 그 경우에도 비교적 안전하게 이 늑연골을 채취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채취를 하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지만 최근 들어서는 이 채취를 하지 않고도 기증된 다른 사람의 늑연골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도 개발이 되었죠. 네. 네, 이제 그래서 기증 늑연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기증 늑연골은 말 그대로 타인에게 기증받은 가슴 연골을 특수한 멸균 및 가공 처리를 거쳐서 인체에 안전하게 이식할 수 있도록 만든 성형 재료입니다. 환자 본인의 몸에서 연골을 직접 채취하는 수술적인 부담과 흉터 걱정을 줄여주면서 코끝을 단단하게 세울 수 있는 우수한 지지력을 제공해주는 어떤 재료이고요. 자가 늑연골의 어떤 단점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흉터, 그리고 그 채취한 부분의 통증, 아니면 이제 추가 수술 시간, 이런 것들이 기증 늑연골에서 없다는 것이 장점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기증 늑연골, 그러니까 기증받은 늑연골에 대한 가장 큰 오해는 남의 조직이라 염증에 취약하다는 그것입니다. 근데 이 논문은 코끝 성형술에서 자가 늑연골과 그다음에 기증 늑연골의 합병증을 비교 분석한 논문이고요. 14개 연구와 1,358명의 환자를 종합해서 분석을 한 거고,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이제 염증에 있어서는 기증 늑연골과 그다음에 자가 늑연골, 자기 거와 기증받은 거가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다. 그러니까 감염률의 차이는 그냥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도 사실은 기증 늑연골 감염이 조금은 더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일단은 논문상에서 차이는 없었다라고 밝혀져 있고, 또 하나의 이제 오해는 이제 기증 늑연골은 시간이 지나면 모두 녹아서 없어진다라는 흡수율에 대한 걱정입니다. 이것은 사실 일부는 맞습니다. 자가 늑연골과 비교했을 때 자가 늑연골을 쓴 환자 중에 0.49%에서 흡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기증 늑연골은 약 2.4%에서 흡수가 있었다. 흡수율은 기증 늑이 자가 늑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가 맞는 거고요. 그다음에 자가 늑연골이 흡수율이 워낙 작아서 가장 좋은 재료인 것은 맞고, 기증 늑연골은 흡수율이 아주 높은 것은 아니지만 자가 늑보다는 확실히 흡수율이 높았다라고 이해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종합적인 합병증 발생률은 자가 늑연골과 기증 늑연골 사이에 큰 차이 없었고요. 반대로 이제 와핑 현상, 그다음에 휘는 현상의 가능성은 이제 아마 기증 늑연골은 여러 화학적인 가공 단계를 거치면서 내부 응력이 완화돼서 기증 늑연골이 아마 자가 늑연골보다 좀 휘는 현상은 더 작을 수 있다. 이는 이제 기증 늑연골의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증 늑연골을 사용할 때 기증 늑연골의 흡수에 대한 우려를 더욱 보완하기 위한 테크닉으로 이렇게 기증 늑연골을 이용해서 비중격 연장술을 시행하고 기증 늑연골의 비중격 연골을 추가로 덧대어 보강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렇게 이제 기증 늑연골에 본인의 비중격을 덧대어 보강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고, 이는 만에 하나 기증 늑에서 발생할 수 있는 흡수율에 대한 어떤 보험과 같은 역할을 하여 구조를 더욱 견고하게 만들어주는 효과적인 술기입니다. 기증 늑연골로 중심 지지대를 세우고 그 한쪽에
본인의 남아있는 비중격 연골을 얇게 덧대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기증늑연골의 강한 지지력은 유지가 되면서 겉면은 환자 본인의 비중격으로 감싸게 돼서 어떤 흡수를 좀 보호하는 역할을 할 수가 있고, 또 흡수가 되었을 때 좀 비중격으로 추가 지지력을 조금 줄 수 있는 이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늑연골을 이용한 코 성형 수술을 결심했다면 어떤 늑연골을 선택할지는 환자의 상태와 요구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단 자가 늑연골을 추천하는 경우에는 염증으로 인한 구축코의 재수술이거나 코끝을 최대한 화려하게 높이고 싶은 경우, 그리고 본인 조직만을 사용하기를 원하는 분들께는 자가 늑연골을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기증 늑연골을 추천하는 경우는 이제 가슴의 흉터가 조금 부담스러운 경우, 그리고 첫 수술인데 어느 정도의 화려한 라인을 원하지만 비중격 수술보다는 조금 지지력 보강이 필요한 경우, 그리고 빠른 회복을 원하는 분들께는 이제 기증 늑연골도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네. 그게 저거네요. 재수술의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자가 늑연골을 쓰는 거고, 처음 수술인데 조금 더 좀 오똑한 느낌을 원하시면, 좀 화려한 느낌을 원하시면 기증 늑연골도 좋은 선택이 되겠습니다. 이게 자가 늑연골이든 아니면 기증 늑연골이든 늑연골 단점 중에 하나가 좀 부드럽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귀연골이나 비중격 연골보다 좀 탄력이 적다는 거고, 그 얘기는 다른 말로 딱딱하다는 거죠. 그래서 코끝이 좀 딱딱해지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 석상을 왜 가져왔냐면, 이 코 모양을 이렇게 만들잖아요. 그러면 이 세월이 지나면은 어떤 이유에서든지 코끝이 저렇게 다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보면은 내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스핑크스의 코끝 같은데 다 이렇게 깨져 나가는 이유가 어떤 식이든지 코끝이 너무 딱딱하면 저렇게 손상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코끝은, 우리 실제 코끝은 이렇게 다이빙 보드처럼 말이죠. 찰랑찰랑하게 이렇게 탄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늑연골을 사용하는 코 성형에 있어서도요, 너무 진짜 최대한 높이거나 무리가 되어서는 아까 저런 또 다른 문제, 이 손상, 외상에 취약한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적절한 정도로 그러니까 높이는 정도를 조절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대개 코 성형에서의 늑연골의 용도는 아까처럼 비중격 연장을 통해서 코끝을 오똑하게 하는 거죠. 코끝을 오똑하게 하는 거죠. 화려하게. 그런데 이 콧대 보형물을 대신하는 방법으로도 사용이 돼요. 그래서 과거에는 늑연골을 그냥 실리콘 모양으로 다듬어서 여기다가 이렇게 놓기도 했죠. 근데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보통 우리 목재가 이렇게 휘는 현상이 생기잖아요. 가구 같은 걸 만들다 보면. 이게 이 살아있는 세포들이 그대로 있으면서 결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생착하는 과정에서 갈라지고 휘는 경향이 있어요. 목재도 그렇고 연골도 그렇고. 그래서 아까처럼 이렇게 슬라이싱을 해주거나 서로 반대로 이렇게 대립하는 휜 걸 만들기 위해서 대칭 고정을 하거나 이런 방법을 통해서 늑연골을 그 보형물 대신에 사용하는 방법이 사용되기도 하고요. 또 최근 들어서는 늑입자라고 해서, 이것도 우리가 만든 용어 같아요. 근데 이 연골을 이렇게 분쇄를 해서 작은 입자로 만들고, 그 입자를 우리 이제 이 측두근막 같은 걸 이용해서 이렇게 싸요. 그러니까 만두, 소세지 같이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 일정한 보형물의 모양을 만들고 그걸 보형물 대신에 삽입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늑연골은 코끝을 오똑하게 만드는데 주로 많이 사용되긴 하지만 보형물을 대신해서 무보형물 자가 이식 방법으로도 많이 연구되고 있는 분야가 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이제 질문에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너 7278님께서 남자인데 눈이 길고 끝이 처져 있어서 별로 안 이쁜 눈인데요. 혹시 쌍수를 하면 많이
많아질까요? 남자라서 그런지 눈이 또렷하고 예뻐 보이고는 싶은데 그렇다고 수술한 티가 막 나는 느끼한 쌍수는 아니었으면 합니다. 쌍꺼풀의 정도가 수술 전 미리 설정이 가능한가요? 네, 질문 주셨습니다. 네, 대부분의 남자분들은 쌍수한 티가 나는 걸 좋아하지 않으시고요. 대부분 그래서 거의 쌍꺼풀이 막 밖에 보이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자분들은 보통 속쌍으로 작게 수술을 하는데요. 아마 오너 7278님도 눈 모양을 보니 이제 쌍꺼풀이 없으시고 그래서 눈을 앞을 가리는데 이제 끝부분이 더 많이 가려진 뭐 그런 케이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처진 피부, 가려진 피부를 속쌍으로 이렇게 안으로 접어주면은 이제 가려진 피부가 없어지면서 이게 눈 처진 그런 느낌, 눈이 가려진 느낌이 많이 좋아집니다. 그렇게들 많이 수술하고 있으니까 뭐 느끼해지는 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쌍꺼풀을 작게 하면은 그렇게 느끼하지 않습니다. 쌍꺼풀을 해서 느끼해지는 가장 큰 이유는 쌍꺼풀이 커서라기보다는 쌍꺼풀 위에 올라가는 눈을 떴을 때 이렇게 쌍꺼풀 위쪽에 쌍꺼풀 바로 위쪽에 올라가는 피부가 두꺼워서 그런 거거든요. 두꺼우면은 쌍꺼풀이 접히는 게 이렇게 서로 밀착해서 접히는 게 아니라 약간 들떠 있는 듯한 느낌이 나죠. 사실 수술 직후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고 붓기가 빠지면서 훨씬 그게 이제 개선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수술한 지 굉장히 오래됐는데도 그렇게 계속 느끼한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대개는 눈 위에 지방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쌍꺼풀을 하면 기본적으로 눈두덩은 두꺼워집니다. 왜냐하면 외겹으로 있을 때는 피부가 겹쳐져 있는 정도가 적은데 쌍꺼풀을 하게 되면은 쌍꺼풀이 서로 피부가 겹치니까 당연히 더 두꺼워지겠죠. 그래서 쌍꺼풀 라인 위쪽에 있는 살이 지방을 제거하지 않더라, 이렇게 지방을 더 넣거나 그러지 않더라도 두툼하게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피하시면은 쌍꺼풀이 있다고 해서 느끼한 현상은 피할 수 있고요. 당연히 쌍꺼풀은 미리 수술 전에 모양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남자인데 눈이 좀 길고 끝이 처져 있다. 사실은 되게 매력 있는 스타일이죠.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특히 젊은 사람들이 바깥쪽이 처져 있다라는 거는요. 그게 대개는 눈이 크다는 증거예요. 눈이 큰데 쌍꺼풀이 없어서 뒤쪽이 많이 가려져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사실 지금 자체도 뭐 예쁜 눈일 것 같아요. 휴그랜트 같은 사람도 젊은 사람인데도 바깥쪽이 처져 있거든요. 예. 근데 젊었을 때도 지금은 휴그랜트 나이 많이 들었지만 휴그랜트 젊었을 때도 바깥쪽이 처져 있다. 그래서 뭐 그런 부분을 꼭 뭐 많이 역전시킬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또 같은 분이네요. 네. 남자 코 성형 중에 콧대 말고 코끝 부분만 살짝 다듬는 것도 가능한가요? 이것도 자가늑연고를 사용하는 거죠. 자가늑연고는 제 살을 떼는 건데 아프지는 않은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요. 그냥 지금 코끝 부분만 살짝 다듬는 정도는 자기 늑연골까지 사용 안 하셔도 됩니다. 그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귀연골이라든지 그냥 비중격 연골을 통해서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가늑연골은 이제 좀 이제 많이 화려하게 이제 자기 코끝을 되게 자기 피부 여분보다 더 화려하게 이렇게 높일 때 보통 사용하는 재료고요. 지금 콧대도 안 하시고 코끝만 조금 지금 비율해서 높이는 정도는 굳이 자가늑연골까지는 사용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기회에 다룰 생각인데 요즘은 아까 제가 늑연골을 입자 형태로 만들어서 사용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걸 이제 뭐 귀연골이나 비중격 연골을 입자 형태로 만들어서 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방법도 다음에 기회가 되면은 좀 설명드리고, 아마 우리 오너 7278님은 그런 경우 좀 그렇게 간단하게 하는 방법을 사용하셔도 좋으리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경우엔 당연히 늑연골을 사용할 필요는 없죠. 네. 네.
이제 코가 높은 편인데 콧볼이 넓습니다. 웃을 때 퍼지는 게 싫은데 이런 것도 높이 교정 없이 수술이 가능한가요? 질문 주셨습니다. 뭐 이런 경우에는 뭐 콧볼 축소를 해야 되죠. 이럴 때는 이제 좀 여유가 넓다는 건데 콧볼 축소를 해야 되고요. 보통 이제 콧볼을 우리가 접근할 때 코끝이 낮은 상태에서 콧볼이 넓으시면은 일단은 코끝을 높이면은 콧볼이 좀 줄어들기 때문에 일단은 코끝을 조금 높이 보강을 하는 걸 먼저 해보고 그 다음에 부족하면 콧볼 축소를 하는 거고요. 근데 이미 코가 전체가 높고 코끝이 높은데 그래서 높이의 변화를 주고 싶지 않은데 콧볼이 넓다. 그럼 이제 콧볼을 이제 좀 줄여주는 콧볼 축소술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근데 웃을 때 퍼지는 거는요, 다 퍼져요. 그 웃을 때 다 퍼지는 거는 정상적인, 왜냐하면 코의 위쪽 부분은 골격이에요. 코의 아래쪽 부분은 굉장히 부드러운 연골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다이빙 때 얘기했잖아요. 여긴 다이빙 때예요. 이렇게 막 움직여. 그리고 콧대 부분은 안 움직여요. 그러니까 당연히 웃을 때 이 콧볼을 웃는 옆쪽으로 당겨주는 근육이 당겨져서 펴지죠. 이렇게. 예, 그래서 퍼진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그럼으로 인해서 자연스러운 표정이 나오는 거니까 뭐 그거 가지고 너무 고민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은데 간혹가다 거기다 보톡스를 넣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톡스를 통해서 한번 보시고 나서 이게 그냥 정말로 자기가 원하는 그 모습인가라는 걸 한번 고민을 해 보시고 뭐 콧볼을 줄이는지 아니면은 그 콧볼 줄이는 수술 중에서 콧볼만 줄이는 게 아니라 콧볼이 있던 자리를 그 중앙으로 좀 옮겨오는 방법이 있거든요. 이 콧볼은 아래 위로는 못 움직여요. 어떤 분들은 콧볼 좀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안 되는 거고요. 가로 방향. X축만 움직일 수, Y축은 못 움직여요. X축은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민은 한번 꼭 필요한지는 보톡스 한번 맞아보시고 나서 하시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네. 이제 콧대가 가로로 넓고 높이는 낮은데 이제 콧대 수술을 하고 싶은데 콧대를 세우면 눈 사이가 당겨지지 않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요거 많이 하시는 질문인데요. 이게 아주 높은 실리콘 저는 6mm 이상이라고 일단 설명을 드리긴 하는데 어쨌든 6mm 이상의 실리콘이 들어가지 그 이하에서는 뭐 사실은 이제 눈이 이렇게 당겨져서 몰려 보이는 거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사실 제 생각에는 정말로 이게 여기가 높아져서 이렇게 당겨지는 것도 있지만 사실 여기가 이렇게 뭐가 생기면서 좀 그냥 착시 효과로 또 몰려 보이는 게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주 높은 실리콘을 넣지 않는 이상 눈 사이가 당겨지진 않는다. 5, 6mm 이상 넣지 않으면은 크게 신경 써도 되지 않는다라고 저는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보형물이 그 코에 들어가면 그 주변에 있는 피부를 당겨오기 전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하면 그 보형물이 들어간 그 자리에 있는 피부가 늘어나죠. 일정 정도. 왜냐하면 피부라는 게 이 탄력이 있으니까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그러니까 콧대에다가 보형물을 넣으면 주변에 있는 피부를 당겨오는 게 우선이 아니고 먼저 피부가 늘어나는 게 먼저예요. 그러고 나서도 약간 그걸 수용하지 못하면은 코 보형물의 높이를 수용하지 못하면은 주변에서 당겨오는 게 그게 이제 물리학적인 변화거든요. 그래서 보통 우리 김학영 원장님 말씀대로 한 6mm 이내에서 높일 경우에는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단 착시 효과라는 게 어떤 거냐면 콧대를 높이면 높일수록 말이죠. 콧대 주변에 그림자가 생기죠. 그러니까 원래 코가 이렇게 낮으면은요, 그 그림자가 없어요. 그냥 전부 하이라이트가 돼. 근데 콧대가 높으면 높을수록 그 옆에 하이라이트 옆에 진한 섀도우가 생기거든요. 그런 섀도우가 많이 생기면 섀도우 때문에 눈과 눈이 가까워 보이는 현상들이
많고 그 왜 연예인들 중에서 눈이 저 사람 눈은 몰려 보여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유명한 사람들. 예, 그런 사람들 대부분이 미간이 조금 높아서 그 콧대 옆에 섀도우가 생기거나 아니면 원래 그렇게 생기셨든지 그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원래 그렇게 생겨서 콧대 옆에 섀도우가 진한 경우, 예, 그런 경우에 눈이 몰렸다라는 얘기를 들을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다음에 3주 전에 코끝 성형을 했는데 뚜렷하진 않지만 코끝이 동그랗게 연골이 비쳐요. 비침이 심할 경우 진피 이식을 해야 할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3주면은 아직 붓기가 좀 있을 텐데 연골이 비친다 그러면은 혹시 뭐 피부 상태를 조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피부가 좀 얇으신 케이스인데 코끝을 좀 많이 높인 케이스다 그러면은 이제 진피 이식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피부 상태를 좀 봐야지 알 것 같습니다. 근데 피부가 얇은 분에 있어서 연골이 좀 3주 차에 비친다 그러면은 진피 이식이 일부 도움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뭐 당장 지금 결정할 건 아니고요. 조금 더 지켜보긴 해야 되는데 뭐 미래를 예측해 보자면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골이 비친다는 거는 우리 얇은 옷을 입으면 그 얇은 옷을 입으면 어깨 같은데 이렇게 비치잖아요. 예, 이렇게 비치잖아요. 그러니까 안쪽에 있는 이 옷이나 옷 아래쪽에 그 사람의 신체 부위가 이렇게 이 윤곽이 보인다는 거거든요. 이 마찬가지로 코끝 안쪽에 뭐 이식해 놓은 그 연골이 비치는 거죠. 실제로 우리 이렇게 주먹을 딱 쥐면은 여기 이렇게 하얗게 되잖아요. 요걸 우리 너클 파트라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이 부분이 하얗게 되잖아요. 이렇게 하얗게 되는 현상이 비치는 거죠. 이렇게 하면 덜 비치고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그 연골이 피부를 압박하기 때문에 비치고 그 압박하는 부분에는 혈액순환이 떨어져요. 뭐 혈액순환이 떨어져서 뭐 거기가 혈액이 부족한 괴사가 생기진 않는데 그 압박하는 부분에는 혈액순환이 줄어들고 그 옆쪽 부분에는 혈액순환이 늘어나서 이렇게 하얗게 되는 부분과 약간 섀도우가 생기는 부분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 게 이제 코끝에서도 나타날 수 있죠. 그런데 3주 때 비치는 경우는 조금 그거는 좀 그게 연골 비치는 게 아닐 가능성이 많아요. 그냥 다른 문제일 가능성이 있고 그냥 그 모양이 계속되지 않아요. 되게 코성형 회복 기간이 저희가 한 2주 정도 말씀을 드리는데 3주 때도 아직도 부어 있죠. 그렇지만 겉에서 보기에는 다 나은 것 같지만 아직도 좀 부어 있고요. 그 붓기가 보통 한 6개월 정도 지나면은 그제서야 연골 비침 같은 것들이 드러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3주라면은 코끝이 비칠 시기는 아니라서 다른 문제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이걸 뭐 진피 이식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지금 결정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다음에 늑연골의 종류가 자가 늑연골과 기증 늑연골이 있다고 들었는데 자가 늑연골로 수술하면 내 거니까 염증 안 생기겠죠?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일단은 뭐 자기 늑연골이라든지 귀연골이라든지 비중귀 연골이라든지 자기 거를 이식하면은 뭐 염증 우리 몸에는 다 염증이 생길 수가 있는 거니까 뭐 염증은 생길 수 있지만 어쨌든 자연 치유가 되는 거고 뭐 어쨌든 큰 문제가 안 생기는 거라서 이제 자기 거를 쓰는 거고요. 네, 기증 늑연골도 뭐 근데 이제 염증에 대해서 어떤 반응이라든지 이런 확률이라든지 이게 자기 늑연골과 논문에 의하면 거의 비슷하다고 되어 있으니까요. 뭐 자가늑이라든지 기증늑이라든지 이런 재료 자체는 이제 염증은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끝에서 요즘 코끝 성형 수술에 쓰는 재료는 이제는 딱 4개로 이제 연골이 정해진 것 같아요. 이제 귀연골, 자기 귀연골, 자기 비중격 연골, 자기 늑연골, 아니면 기증 늑연골. 딱 요 4개 재료는 뭐 염증에 큰 문제가 없는 재료들이고 그 외에 이제 조금 이전에 썼던 뭐
매드포라든지 메쉬라든지 이런 재료는 분명히 코끝의 염증이라든지 문제를 좀 발생시키는 어떤 재료들이니까 그거를 피해서 코끝 수술을 한다면은 뭐 염증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서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가장 문제가 되는 게 그 매드포라는 거예요. 매드포가 있고 또 뭐죠? 그 메쉬를 원래 매드포는 예전에 사용했고 요새는 메쉬라는 게 사용이 돼요. 그 메쉬가 뭐 매슈멜로우라는 그래서 뭐 매슈멜로우 뭐 말랑말랑하다 뭐 이렇게 그런 그 말의 뉘앙스가 그런데 절대로 말랑말랑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메쉬는 매우 딱딱하고요. 그게 바로 아까 비중격 연장술을 하는 할 때 늑연골 대신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 나중에 제거하기 너무 어렵고요. 그리고 이렇게 만지면은요. 이렇게 만지면 아까 스프링보드처럼 이렇게 느껴진다고 그랬잖아요. 그거는 메쉬나 매드포어는 만지면은 그 날카로운 그 엣지가 지속적으로 내상 안쪽에서 손상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메쉬나 매드포어를 사용하는 거는 저는 반대입니다. 그래서 대신에 자가늑연골 그게 부담스럽다면 기증늑연골을 사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기서 염증이 생기느냐 안 생기느냐 염증의 가능성이 없다라고 하는 어떤 수술도 없어요. 어떤 경우에도 염증의 가능성이 없다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일단 특히 자가늑연골인 경우에 생착이 되었다. 한 3개월, 4개월 정도가 되었다. 근데 염증이 생겼다. 예, 그러면 그냥 염증 부위만 뭐 치료를 하든지 아니면 그게 심하지 않은 경우라면 항생제 주사 치료나 항생제를 먹는 것만으로도 해결이 됩니다. 근데 보형물이나 또는 간혹 가다가 이제 기등늑연골 같은 경우에도 그 혈액순환이 안 되는 부분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자가늑연골은 혈액순환이 되기 때문에 그게 괜찮은 거예요. 근데 혈액순환이 안 되는 형태의 이식물이나 보형물의 경우에는 염증의 원인이 되는 세균들이 그 부분에 들어가서 다시 증식돼서 나오고 그러니까 염증이 끝나질 않아.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외과적으로 제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자가늑연골이나 자가이식인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도 제거를 할 필요가 없는 경우가 거의 뭐 99%입니다. 그러니까 염증이 안 생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염증이 생기더라도 그 이식물을 제거할 필요가 거의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고등학교 때 코뼈가 부러져서 재건을 했는데 감기가 걸리면 오른쪽 코만 너무 막힙니다. 코를 벌렁벌렁해도 오른쪽은 잘 안 움직입니다. 이유가 있나요? 신기한 게 얼굴을 성형했는데 어떻게 흉터가 없을 수 있나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요. 일단 코뼈 골절이 있었을 때 아마 이제 크로스트 리덕션이라고 하죠. 어쨌든 이렇게 폐쇄 정복술. 폐쇄 정복술. 어쨌든 코뼈가 이제 주저앉은 거를 원래 모양으로 이렇게 맞췄을 텐데 아마 그러고 나서 오른쪽 코만 너무 막힌다고 한다면 코뼈가 골절되면서 아마 비중격이 이렇게 눌려서 이렇게 휘었거나 이런 것들이 교정 안 됐을 가능성이 있고요. 아니면은 이제 원래 이렇게 휘어 있었는데 이제 그때부터 좀 자각을 했을 수도 있고요. 어쨌든 오른쪽 코만 너무 막히는 거는 아마 제 생각에는 이제 CT를 찍어 보면은 좀 이렇게 한쪽으로 비중격이 휘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제 이런 거는 이제 병원 가셔서 진단을 받으시면 됩니다. 이비인후과나 뭐 성형외과 가셔가지고 진단 받으시면 되고요. 네. 코를 벌렁벌렁해도 오른쪽은 잘 안 움직인다.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코를 다쳤다고 하더라도 코를 이렇게 벌렁거리는데 크게 영향은 없을 것 같아서 글쎄요. 이거는 이유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얼굴을 성형하는데 어떻게 흉터가 아예 없는 건 아니고요. 흉터가 뭐 자세히 보면은 다 보입니다. 근데 이제 성형 수술이라는 게 이제 우리가
눈에 잘 안 띄는 곳에 흉을 좀 숨기는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쌍꺼풀 수술 같은 경우에는 쌍꺼풀 라인에 흉을 숨기는 거고요. 이제 하안검, 눈 아래 수술은 이제 속눈썹 아래 그 주름에 흉을 숨기는 거고요. 그리고 코 같은 경우에 이제 비주에 흉을 숨기는 건데 역시 이제 흉이 이제 아래서 보지 않는 이상 보이지 않는 거고, 또 특히 코 수술 같은 경우에는 비주의 흉이 정말로 잘 보이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막 찾아보려고 해도 단 한 번만 수술하신 경우에는 비주의 흉 잘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흉터가 없는 게 아니라 좀 숨기는 거다. 그리고 특히 오늘의 주제인 코 수술에서의 흉은 또 좀 잘 안 보이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아마 그 경호 4331님이 네. 고등학교 때 코뼈가 부러져서 재건했다. 이거는 코 성형하신 게 아니에요. 성형외과에서 했겠지만 코 성형한 게 아니라 재건한 거고, 코가 다치면은요 어떻게 하냐면 절개를 하지 않아요. 절개를 안 하고 이렇게 그 손가락보다 가는 그 겸자라고 있죠. 겸자. 그러니까 그 이렇게 손가락보다 가는 젓가락 정도보단 두꺼운 그런 걸 통해서 코 이렇게 여기에 내려앉았잖아요. 내려앉은 것을 코 안쪽에서 비강 안쪽에서 위쪽으로 이렇게 들어 올린다고요. 예, 그걸 아까 얘기한 closed reduction. 그러니까 오픈 절개하지 않고 그냥 피부나 점막을 절개하지 않고 그냥 안쪽에서 그 안쪽에서 원래대로 바르게 복구한다는 뜻이죠. 정복해 주는 그런 방법이라고 해서 폐쇄 정복술 이걸 하신 걸 거예요 아마. 그래서 당연히 그 성형을 한 경우에는 흉터가 당연히 없죠. 그리고 그렇게 이제 올라간 상태에서 코는 뭐 대개의 경우 괜찮은 경우가 많은데 간혹가다 다치면서 비중격이 한쪽으로 이렇게 밀릴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한쪽으로 이렇게 밀려서 한쪽으로 밀리면 당연히 한쪽은 숨이 잘 쉬어지고 한쪽은 숨이 덜 쉬어지겠죠. 콧구멍이 작아졌으니까. 저는 사실 다친 적이 없는데도 한쪽이 좀 작아요. 그래서 그 작은 쪽으로 코피도 잘 나. 그래서 저는 건강검진 할 때마다 그거 이비인후과 가서 상의를 해봐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사는데 크게 지장은 없거든요. 그래서 크게 꼭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는 아니에요. 네, 그래서 어쨌든 만약에 그게 너무 불편하고 안 움직인다, 오른쪽이 잘 안 움직인다, 벌렁벌렁하면 좀 덜 움직일 수가 있죠. 왜냐하면 거기에 흉터가 조금 더 많이 있을 수 있을 테니까. 예, 근데 그게 일상생활에 크게 문제가 아니라면은 꼭 수술이 필요하지 않은데요. 코피를 그쪽으로 너무 많이 코피가 너무 많이 난다든지. 저는 사실은 그래서 오른쪽에서 코피가 잘 나요. 실제로. 그래서 들여다보면은 당연히 그쪽에 콧구멍이 작아. 안쪽 콧구멍이. 그래서 그치만 크게 사는데 지장이 없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이전에 받으셨던 성형이라는 거는 성형이 아니라 재건, 정복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네. 그다음에 자가늑은 코가 휘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고 결과를 예측하기 힘들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와핑 현상이 기증늑보다 조금 더 있을 수 있는 거는 사실인데요. 이제 결과를 예측하기는 오히려 이제 높이의 유지 측면에서는 이제 다른 재료들은 만들어 놔도 코끝이 조금 떨어지고,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은 라인이 조금 좀 처지거나 조금 낮아지거나 이런 거에 비해서 자가늑은 세워놓은 그대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이런 쪽의 예측은 좀 더 편하다. 근데 물론 휘어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거는 이제 여러 테크닉, 아까 말씀드렸듯이 약간 휘어지는 방향을 예측해서 이렇게 자가늑을 이렇게 꿰매서 힘을 서로 상쇄시켜서 비주에 세운다거나, 아니면은 다 휘어지게 조금 시간을 최대한 내비둔 다음에 그 상태에서 다시 잘라서 수술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제 휘어진다는 것을 많이 느끼시는 게 코끝의 경우에는 그렇게 많이 느끼지는 않으실 거예요. 근데 콧대를 예전에 콧대 많이 했거든요.
여기 콧대에다가 늑연골을 이렇게 다듬어서 넣었죠. 그런 경우에 이렇게 좌우로 휘는 경우가 좀 있었죠. 근데 대개는 코끝에서는 크게 문제가 안 되고요. 그러니까 아까 그 비중격 연장술을 하는 이유, 비중격 연장을 하는 이유는 코끝을 예쁘게 해주는 거예요. 콧대를 높이거나 그런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근데 자가늑 가지고 콧대를 높이는 경우에는 그렇게 휘어지는 경우가 좀 더 많았고, 특히 예전에는 자가늑 가지고 이렇게 보형물 대신해서 넣어서 시간이 지나면서 와핑 현상이 발생하는 경우가 좀 종종 있었습니다. 네. 네. 코끝이 많이 낮아서 병원마다 사용 연골이 달라서 늑연골 사용하면 확실히 더 높일 수 있나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일단은 코끝을 가장 많이 높일 수 있는 재료는 늑연골이 맞습니다. 환자가 원하는 높이와 그런 것에 따라서 그 환자의 지금 뭐 첫 수술이냐 재수술이냐 그리고 환자의 코 상태라든지 그리고 연골의 상태에 따라서 당연히 사용하는 재료는 달라질 수밖에 없고 그거는 또 수술하는 원장마다 좀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늑연골 계열의 어떤 수술이 코끝을 제일 확실하게 높일 수 있는 거는 맞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자기의 늑연골이 이제 높이의 손실 하나도 없이 가장 높일 수 있는 연골인 건 맞습니다. 네, 그렇죠. 이 늑연골을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진짜 이 코를 요즘에는 많이 늘어났어요. 그런 분들이 서구 코처럼 이렇게 성형하고 사실 제가 보기에는 좀 티가 나. 그런데 그 이쁘대. 그런 게 그게 이쁘다라고 느끼는 경우가 많이 있어가지고 특히 이제 우리 김학영 원장님 같이 조금 더 젊은 분들은 그 코끝을 그렇게 뚜렷하고 약간 서구적인 모양으로 만들어 달라는 요구들이 예전보다는 확실히 늘어났고 그 경우에는 가장 핵심적인 술기가 바로 늑연골 사용이죠. 네. 네. 몬티피닉스님께서 남자고 안화상 윤기가 좀 발달해 있고 눈은 한모란인데 서구적인 눈 모양을 원해서 절개 아웃 쌍꺼풀 수술을 했습니다. 아웃라인 나왔는데 뭔가 절개선 위 상안검 피부를 절제하지 않아서 덮여 보이는데 이게 정상인가요? 나이는 37세입니다. 제 생각에 저랑 조금 비슷할 것 같아요. 여기가 비슷할 것 같은데 저도 좀 여기가 튀어나왔고 눈이 좀 들어가 있는 그런 스타일인데 저는 근데 이렇게 아웃라인으로 쌍꺼풀 해달라고 저한테 상담을 왔어도 저렇게 수술 안 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아웃라인으로 이제 앞부분부터 잡으면은 피부를 정말 얘기하신 것처럼 많이 자르지 않는 이상 중간 부분 덮일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피부를 많이 자르면은 뭐 아웃라인이 처음부터 끝까지 유지가 될 수는 있을지언정 그게 눈이 예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상안검 쪽에 피부를 절제하지 않고 아웃라인을 잡고 수술을 했으면은 당연히 중간 부분 덮일 수밖에 없고요. 뭐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막 이 상태에서 뭐 어떻게 해결을 하면 좋으냐, 피부 자르는 건 좋은 선택이 아닐 것 같고 이제 아웃라인이 중간부터 끝까지 다 이렇게 보였으면 좋겠다 하시면은 이런 분들은 이마 거상 하시면은 아마 좀 조금 만족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아예 근데 이렇게 절개 아웃라인을 만들려는 시도 자체를 안 했을 것 같은데 지금 상황에서 중간 부분이 덮이는 거를 이거 피부 잘라서 해결하려고 그러면은 결과 좋지 않을 것 같고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이걸 이렇게 당기시면은 아마 쌍꺼풀이 좀 처음부터 끝까지 아웃라인으로 좀 더 보일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37살에 만약에 그 상안검 성형처럼 눈꺼풀의 피부를 절제하면은요,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는 강을 건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고요. 그냥 이대로 사시든지 아니면 확인해서 가능하다고 하면 이마거상이든지 둘 중에 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이전 선생님이 아쉽겠지만 본인이 생각하는 모양하고 달라서 아쉬우시겠지만 이게 이전 선생님이 잘한 겁니다. 피부를 잘라서는 안 됩니다. 네. 네.
마지막 질문하겠습니다. 네. 네, 기증늑연골 사용하면 비중격이나 귀연골보다 부작용 가능성이 조금 더 높을까요? 자가늑은 무서워서요.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우리가 가장 이제 기증늑과 비중격 귀연골의 가장 차이점이 이제 자기 게 아니냐 기냐 뭐 요거 차이인데 뭐 논문의 연구에 따르면은 감염이나 염증의 가능성은 거의 똑같다, 별 차이 없다라고 하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만약에 원하는 높이가 좀 어느 정도 어느 정도 화려한 높이를 원하신다면은 뭐 기증늑연골도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자가늑연골의 경우에는 특히 재수술, 구축 이런 경우에 굉장히 효과적이고요. 왜냐하면 그 가장 큰 차이가 흡수되는 정도의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증늑연골을 사용하시는 그냥 일반적인 경우라면 기증늑연골을 사용하셔도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진행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